안녕하십니까. 윌비스 보직 특채 사회과목의 경제랑 사회문화를 맡은 서호성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사회라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앞에서 장진민 강사가 많이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사회문화랑 경제 과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을지 공부를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체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과목에 있어서 세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분야였고요. 이제 세 분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법과 정치라는 파트, 그죠? 두 번째가 사회문화라는 파트, 세 번째 경제라는 파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법과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회문화에서 6개, 정제에서 6개 해서 12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져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 사회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길게 하면 고득점의 기본이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맞게 해드릴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출제 포인트를 보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분이에요, 구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항목이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혹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가 상호적으로 비교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관이 있는데 명문론과 실제론이 있다. 연구 방법이 있다.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두 개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출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이제 3개씩 나눠진 것도 있어요. 뭐 사회 조직 중에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교사체.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3가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2개지만 3가지가 나오는 것은 더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구분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한 분야를 집중해서 파고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2가지가 나누어서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문화는 반드시 구분되는 부분을 정확히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 그죠? 사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제를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그냥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뒷목덜미를 잡으시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경제를 너무 어렵게 내면 앞에 있는 과목과 뒤에 있는 과목을 못 풀어요. 시간이 안 나와. 그러면 그걸 출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창출해내고 창조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래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그래프와 관련된 걸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읽을 줄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라고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 이제 탄력성이라는 부분이 공무원 사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탄력성입니다. 왜? 나는 스타킹 탄력성을 알겠는데 도대체 가격과 수요에 무슨 상관이냐? 관심이 없으셨단 말이죠, 여태까지. 근데 현실 속에 있는데 탄력성에서 매번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격이 올랐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탄력적인 거냐, 비탄력적인 거냐?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려야만 기업 수입이 증가하고 올리면 기업 수입이 감소합니다. 비탄력적인 것은 반대로 올려야만 기업 수입이 증가하고 내리면 기업 수입이 감소해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만든 이유도 저희가 기본서가 없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서 가지고 있어요. 기본서는 이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아,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최소한의 양으로 요약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담할게요. 책이 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책이 얇은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축약을 시켜놨고 그 축약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수업이 버무러진다면 분명히 핵심은 여기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 없는 과정이 부담 없이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붙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건 포인트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책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단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단순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단순 포인트가 출제 나오는 건 간단합니다. 공부하시다가 싫은 부분이 있어요. 하다가 아 나 이거는 도대체 하기가 너무 싫어. 거기만 나와요. 경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를 들어서 법과정치나 사회문화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워보게 느껴진다 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이 부분을 유독 공부하기 싫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경제는 요 부분을 유독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있다고요. 요 부분, 요건 하기 싫은데 거기가 나와요. 그게 6가지 정도가 딱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대표적인 게 탄력성 해서 한번 흔들리십니다. 두 번째 기회비용에서 흔들리시고 마지막에 환율 가서 흔들리세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 3가지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머지 3개는 나머지 강의에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에 단순 포인트 중에서 하기 싫은 부분을 한번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잡으면 제가 사회선생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구급사회의 핵심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예요. 경제. 이거 어려워하는 분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되니까. 교수님 법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시험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지. 고등학교 과정 꽤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무슨 저 깊은 행정법의 구상권 같은 걸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친다니까요. 간단한 상식 정도인데 물론 오해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결론 요 3가지를 출조하시되 반드시 경제를 잡으셔야만 합격을 하고 그 합격의 과정에 제가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부법 사회문화는 어떻게? 사회문화는 구분되는 것을 철저하게 연구하라. 그렇죠? 경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합격이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자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내용이 저희 책이 이렇게 얇은 이유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 도표로 처리를 했어요. 도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도표로 처리를 했고요. 그 도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기출 분석 예제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 그래서 문제가 탐구 과정의 순서가 다음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사회문화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에 어떠한 주제를 묻겠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연구 방법. 그래서 연구 방법은 무슨 연구가 있다? 실증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실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밖에 보이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에 보이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밖에 보이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어요. 때리면 대들잖아요. 때리면 대들어. 그럼 때리면 대드는 게 대든다라는 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왜 대드는지는 몰라요. 왜?
얘가 아파서 되는 건지 기분 나빠서 되는 건지 살짝 맘상해서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밖에 외면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해석이니까. 해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 나의 마음속에서 하는 거죠. 나의 머리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사회문화 현상 중에서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연구하는 건 실증, 안의 모습을 연구하는 건 해석이니까, 자, 바깥에 보이는 건 자연이나 사회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과 사회과학의 방법이 같다라고 보는 게 이 실증 연구예요. 그럼 방법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이 방법으로 이 방법까지 하니까 따라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원론. 그죠? 반대로 우리가 개, 돼지, 마,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자연과학과 그죠? 사회과학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우월한 존재. 좀 이렇게 말하면 또 생명주의자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 우월한 존재니까, 어떻게 우리의 방법을 자연과학 따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방법이 같아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연과학의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품이 어떠한 병에 좋다라는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쥐를 잡아다 놓고 쥐한테 다 찔러보면 되는 거죠. 나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원칙을 세워놓고 실험을 함으로써 그것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가 계량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량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계량화는 무엇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가짜 결론을 검증하는 방법. 이 약은 무슨 병에 좋을 것이다 세워놓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계량화의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통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가설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죠. 해석적 연구 방법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그 여자분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구할 때 어떻게 통계 처리합니까? 만나봐서 그 사람이 정말 깊은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예요? 가설이 아니라 단순히 결론을 내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게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의 아주 개괄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짜 수업할 때는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맛보기 강의니까 이 정도 마치고 하나만 더. 실증 연구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법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인간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죠? 보죠. 1번. 거기에서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자료 수집이고 자료 해석이고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개 구분하는 거라고. 여기에 내용이 한 30% 조금 더 있습니다만 OT답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는 내용은 지금 이거가 두 개가 되게 딱 구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 보호직에 나왔었던 문제의 소스를 가지고 다른 기출문제에서 끄집어 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기출된 적이 있다고요. 그럼 결론은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여기에는 지금 가설이 있고 여기는 가설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가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먼저 해석적 연구라는 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해 사회현상의 의미를 해석한다. 직관적 통찰이 뭐죠? 연구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해가십니까? 그럼 해석적 연구 맞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2번에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화한다. 계량화는 뭐예요? 실증적 연구. 세 번째, 사회현상에 대해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한다. 실증적 연구. 네 번째,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역적인 연구의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가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두 가지가 나오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증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 가면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탈관료제. 자, 그러면 탈관료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관료제가 나와야 돼요. 관료제. 그죠? 관료제. 그럼 관료제는 뭐냐면 대규모 조직의 운영 원리를 관료제라고 합니다. 즉 우리 컴퓨터 사면 윈도우를 깔아 쓰잖아요. 그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깔아 쓰는 게 관료제라고.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엇을 잡아야 돼요?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 원리로서 첫 번째가 규약과 절차를 중시하는 거예요. 규약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그 조직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이 운영 올리니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 책 주는 거야. 야, 네가 할 일이다. 그럼 누가 들어오든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는 권한과, 그러니까 지위와, 그죠? 지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고,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권한이죠. 권한을 피라미드형으로 줘요. 피라미드형. 즉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데 위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연공, 서열식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수업할 때 조금 더 하겠지만 이제 맛배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관료제는 결국 조직의 무엇을 중시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죠. 포인트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누가 바뀌어도 조직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대가 이 관료제를 쓰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산업사회였단 말이에요. 산업사회. 그죠? 산업사회였다고요. 그런데 탈관료제를 쓰는 사회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현재 정보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야만 왜 이렇게 쓰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간단해요. 오늘 내일이 달라요. 오늘 내일이 달라. 이해가십니까? 항상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뉴스에 보면 산요나 파나소닉이 최근 2년 동안 20년 벌어놓은 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개척을 못한 거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애플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아이폰, 아이패드 이후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면 애플의 명맥은 유지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 현재는 신속성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서는 뭐다? 재량권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권한이 밑에 직원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여기는 빨리 보고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빨리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재량권이라는 것 주어지겠고, 대표적인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팀제. 팀제는 관료제는 사원, 대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팀장과 팀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바형 조직, 작게 만들고 네트워크형 조직, 오케스트라 조직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요 창의성, 재량권이 나오면 뭐예요? 탈관료제고, 그 다음에 안정성, 규약 절차 중시 이런 거 나오면 뭡니까? 관료제고, 특히 이게 많이 나와요. 중간관리층.
중간관리층은 소위 말하는 과장급들 얘기죠. 과장급들. 자, 과장급들이 있는데 이 과장급들이 필요한 건 관료제예요, 탈관료제예요? 관료제는 필요하겠죠. 왜? 밑에 직원과 위에 직원 사이에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들 그만두셔야 된다는 것 같죠, 그죠? 결론, 이것도 어때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니까 출제 포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 보죠.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복잡성, 공식화의 정도가 높다. 여러분 봐봐, 복잡성, 공식화, 조직이 어때요? 단순하죠, 탈관료제는. 그죠? 공식화라는 건 밖으로 펼쳐진 조직. 여기는 어때요? 단순하고 그렇게 공식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료제는 저처럼 입고 와야 돼요. 회사 올 때. 탈관료제는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성과만 내라. 반바지 입고 스냅바 신고 가도 상관없어요. 성과만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관료의 특징이고,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된다. 맞죠? 재량권. 3번 신속한 의사결정 및 상황 대처 능력을 중시한다. 신속성. 네 번째 구성원의 능력에 기초한 보상체계. 여기는 뭘로 줍니까? 호봉제. 여기는 인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으로 준다. 이거죠.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결론 잡으셔야 돼요. OT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수업을 들으세요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강의는 이런 거라고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이야. 잡다한 것도 물론 도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서 사회문화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면 사회문화 파트 6문제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 체크하시고, 물론 본 수업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저와 장진민 강사는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신해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경제편으로 가죠. 경제편. 자, 경제편에 3번은 어렵진 않은데 반드시 나오는 컨셉이 하나 있는 게 조세 부분이 컨셉이 나와요. 왜냐? 조세는 이제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관세냐 내국세냐, 지방자치단체가 걷냐 중앙정부가 걷냐 해서 지방세와 국세가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조세의 전가가 가능한가 라는 걸 물어보고, 전가라는 건 떠넘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떠넘길 수 있냐. 즉 납세자라는 표현, 담세자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럼 납세자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고, 아니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부에 전달하는 사람이 납세자예요. 정부 전달. 담세자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는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정부에 전달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어떤 겁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세라고 하냐면 직접세라고 해요. 직접세. 이해가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우유 말고 이제 뭐 책을 사도 책이 10,000원이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11,000원을 내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정부에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판 기업이 전달하겠죠.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 문제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소득이나 재산에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죠? 여기에는 뭐에 붙입니까? 소비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뭐 소득세, 그죠?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뭐 이런 등등등등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에 붙이는 건 대표적으로 부가 가치세라는 것이 있더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세금을 구분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조세전가라는 단어죠. 내 거를 내가 내니까 조세전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조세전가 안 된다. 여기는 조세전가가 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조세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조세저항이. 여러분들 세금 낼 때 굉장하죠. 소득세는 내가 세금을 내는 와중에 내가 더 내야 되면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걸 인지 자체를 하고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낸다고, 5월달에요. 그러면 여기는 조세 저항이 있겠죠. 그죠? 여긴 조세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물건을 샀지 세금 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저항을 잠깐 가질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 갔을 때 5,000원 냈는데 500원 더 내라고 하면 막 남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다 없다? 조세 저항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세 낸 소득세 하면 뭘 내요? 누진세율을 써서, 누진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세율이 증가한다. 반면에 여기는 비례세예요, 비례세. 그래서 여기는 세율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만 갖고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시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가 용이하다 밑줄. 조세저항이 적다. 두 번째, 세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자, 세부담의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간접세 같은 경우 소비에 붙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가 쓴 만큼 내니까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표현해요. 이해가십니까? 세 번째,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비례세율의 적용이다. 끝났죠?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예시 문제 낼 거냐를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뭐냐보다 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조세 전가에, 조세 저항에, 세율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고, 이제 그래프로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생겨드릴 거고, 출제 유력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문제, 이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화 정책. 자, 경기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경기가 계속 좋기만 바랄까요, 국가가? 당연히 바라겠지만, 우리가 경기를 보면 경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너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아해요. 이해가십니까? 즉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길 바라는데, 경기 안정화 정책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두 가지를 나눈다. 뭐가 있습니까? 호경기 그리고 불경기가 있고요. 호경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럼 경기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이 써요.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반면에 불경기는 지금 같은 상황이 불경기잖아요.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느끼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실업이에요, 실업. 우리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고 갑자기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취직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다? 실업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간단해요. 잘 보세요.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이 올라간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하겠지만 원칙은 기억하자고요. 원칙.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이 많아서 문제예요? 적어서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500원 주고 사던 거 1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폐,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량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여기는요.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고요. 늘려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직접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선지에 있는 것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경기 침체 시에 경기 안정화 정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럼 경기 침체니까 뭐로 동그라미 해야 돼요? 불경기 호경기? 불경기. 그럼 통화량을 뭐 해야 돼요? 늘려라 라는 거죠. 1번 공공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사업을 하고 월급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주면 통화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난다. 맞죠? 2번 조세를 감면해주면, 여러분 조세는 내가 세금을 조금 낸 만큼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돈 씁니까? 안 씁니까? 쓰겠죠. 세 번째,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재할인율 여러분들, 이게 어음이라는 거예요. 어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어음을 바꾸는데 5% 봐보세요. 100만원짜리 어음을 5%를, 어음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돈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를 주고 5%를 깎아서 주는 거예요. 깎아서.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95만원 받는 거겠죠. 10%는 얼마예요? 90만원 받는 거고 15%는 85만원에 깎아 팔겠다라는 거예요. 어음을 할인하는 걸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음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깎는 돈이 많아야 어음을 팔겠어요? 적어야 팔겠어요? 적어야 팔겠죠. 왜? 100만원짜리 어음을 기다리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5%에 바꿀 거예요? 10%, 15%. 이때는 안 바꾸려고 하겠죠. 그죠? 결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통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90만원에서 95만원이 되니까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감소하니까 불경기에는 재할인율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지급준비율은 이런 거예요. 은행에 남겨두어야 하는 예금의 비율이 지급준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면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어요? 9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승수효과 이런 게 있는데 취지가 뭡니까? 고등학교 거라고요.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5%가 되면 얼마? 95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고 20%가 되면 80만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지 5만원을 더 대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할인율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이자율 다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못히니까 요런 컨셉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급준비율은 인상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인하해야 되고, 제가 이제 개념관념 피드백이라고 해서 그 밑에 저희 책에서 서술한 방식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네 문제를 풀어보고, 이 네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이 OT 강의를 통해서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OT 강의답게 자세한 얘기는 본 강의에 맛배기로만 살짝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볼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보호직 특채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길고 어려운 사회 강의도 있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축해두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다고 이런 OT 강의를 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사회문화는 구분되는 점을 찾아라. 경제는 어려운 부분을 집중 공략하라가 저의 마지막 발언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저희 루카스 팀과 윌비스 학원에서 다시 공부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